네, 안녕하십니까. 산전산후 우울증 정책 지원반응만 토론회. 벌써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행복한 엄마와 아빠, 또 아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토론의 첫 단추 이렇게 끼우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의 건강한 웃음, 우리 아이의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11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비 오는 와중에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또 관객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이제 등원을 하면서 저희 방의 식구들이 아무래도 제 또래 보좌진으로 꾸려지다 보니까요. 출산을 앞두거나 혹은 갓 출산을 한 그런 식구들이 많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지켜보면서 저 엄마가 그 일과 병행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엄마만 힘든 줄 알았더니 아빠도 참 힘들겠구나. 그러면 일하는 엄마, 아빠, 이 젊은 부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또 회사 보내려고 하려면 이 손자, 손녀 봐주시느라고 또 힘들겠구나. 이런 고민이 끝도 없이 제 주변에서 이제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 남동생도 이제 갓 돌진한 아기를 키우면서 맞벌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저는 결혼을 하지 못해서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지만 국회에서 육아 아이들 많이 낳으라는 어떤 그 장려 캠페인을 하는데 앞서서 실제 보육을 하는 과정에 혹시 살펴보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는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산전산후 우울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우울한 엄마가 얼마나 될까?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요. 서울신문에서 산후 우울증 리포트를 지난 7월에 아주 상세하게 했는데 이 설문의 응답자 중에 75%가 아기를 낳은 후에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75%라기보다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지 혹은 얼마나 자각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울한 엄마들이 엄마니까 일단 참아야 한다. 우울한 아빠들은 내 아이니까 함께 견뎌야 한다라는 이러한 어떤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는 이 통념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마음속으로 골마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방편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 저출산 정책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살펴봤더니요. 사실 이 산전산후 우울증 실제 육아의 첫 단계에 끼어가는 지원 예산에는 좀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산후 우울증에 관해서는 이 모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딱 전부였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국가가 보조할 수 있나를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토론회를 열게 된 이유가 저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힘들겠구나. 그럼 몇 % 지원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 계신 우리 전문가들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리고 실제 아이를 길러보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들을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차근차근 여러 차례 좀 누적을 해서 제가 법안을 좀 성안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1차 법안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기는 했는데요. 지난달 26일에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먼저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큰 틀에서 가기는 했지만 실제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커버하고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부모님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산전산후에 대한 완벽한 국가 지원 시스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두 인사가 좀 길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보다 이 지금 함께 하시는 네 분의 전문가들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역임하신 조성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굉장히 소중한 패널이신 게요. 아이를 기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좀 대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문가이자 아버지로서.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전산후 우울증 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소영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전산후 우울증 문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출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시죠. 고민이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오시죠. 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의 손문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법안을 관심을 가지게 된 리포트 아까 살짝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연재 기사를 통해서 이 문제 공론화에 앞장을 서주신 분이죠. 서울신문의 장진복 기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나누시는데 쟁쟁하시죠? 예,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OECD 37개국 중에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빠르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한 5년 뒤면요. 초고령 사회, 우리가 사회 단계를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나오는데 이 초고령 사회 진입하는 게 유력하다라는 경고가 나왔고 특히나 아이의 출산 그리고 육아의 과정에 있어서 사회를 좀 젊게 만들려는 그 노력은 아주 절박한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산전산후 우울증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선택한 이유도 예전에는 이 공동의 육아로 어떤 육아를 하는 공포, 그다음에 부담을 좀 사회가 지역사회 공동체가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각자의 가정에서 파편화돼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박 육아 이 가운데 벌어지는 엄마 아빠의 아주 심란한 마음고생, 조부모님들의 마음고생 이걸 어떻게 벗어볼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먼저 네 분의 오늘 중요한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요. 산후 우울증의 간략한 정의 및 또 진단 어떻게 지금 현실이 지원되고 있나를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성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정책이나 이런 분야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의학적인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이라는 게 있고 우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는 조금 구별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 번도 안 우울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면은 모두가 다 우울감은 경험하고 삽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두 다 우울증을 진단하고 지내지는 않죠. 저희가 우울증의 일반적인 평생 유병률은 한 20% 정도를 저희가 보거든요. 17%, 20% 이렇게 보는데 코로나 시국이어서 조금 변하긴 했지만 저희가 우울감은 100% 다 경험하지만 우울증은 실제로 경험할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저희가 뭔가를 붙이게 되려면 우울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 손상이 되어서 본인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들을 못하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줄여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보통 산욕기라고 의학적으로 부르는 시기인데요. 이때 심한 우울감,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의 저하, 집중력 저하, 자기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진다거나 죄책감, 심한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고려하게 될 때 저희가 심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울증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우울과 불안이 되고요.
보통 출산 후엔 10일 정도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게 되어서 1년까지 지속된다고 하고 조사마다는 다 다르고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어서 정확한 분율조차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통 한 1-2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우울감, 저희가 포스트파툼 블루라고 얘기하는 산후 우울감은 대부분 경험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고요. 이게 잘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얘기이지만 저 아이를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그런 망상과 비슷한 것들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어떤 부모든지 간에 죄책감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볼 때마다 또 힘든 게 반복이 되고 이래서 사실 힘든 게 이제 파장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우울감이 한 가정에 한 명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이 여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다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삐그덕거리게 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되어 가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되고 아이는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되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하면 좋을까?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한 가지로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원인을 끄집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왜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생리를 경험을 하실 때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생리 사이클에 의해서도 저희가 월경 사이클에 의해서도 기분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10달 동안 어떠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정하게 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출산 이후에 뭔가가 변화가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아이 얼굴이 딱 태어나서 진통 끝나고 딱 받아서 아이를 딱 보니까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압박감 같은 것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얼마나 육아나 이런 거 힘든지 사실 많이 듣잖아요. 겁부터 먹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2시간마다 뭐 젖도 울리고 뭐 분유도 타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 온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도 발생하냐 하면 2시간마다 딱딱 줘야 되는데 2시간 1분이면 어떻고 2시간 5분이면 어때요? 하지만 엄마 아빠들은 그거를 못 견디게 되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너무 번아웃이 오게 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잠도 잘 자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것들도 많이 유발이 되게 되고요. 또 원래 기저에 약간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월경전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기본 문제를 조금 가지고 있었다든지 가족력이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가족력이라 하면 주변에 이제 가족들, 자기가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감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경우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좀 기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분비 질환 같은 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흔하게는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저하증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는 것들도 저희가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워낙에 좀 꼼꼼하거나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도 이제 이런 상황을 쭉 경험하면서 이제 막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더 각성 상태가 되고 쉽게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산후 우울에 더 쉽게 노출이 되는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단하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하는 방법까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건 제가 좀 차후에 뒤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은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가 저 또한 굉장히 무지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우울감과 우울증을 지금 이제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산후 우울감은 100%가 다 경험을 하지만 우울증으로 가는 이제 또 다른 별도의 증상의 진도라고 할까요? 정도 내지는 정도가? 기능의 손상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이 박사님, 우리 송 과장님 그 순서대로 말씀을 여쭈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장진복 기자님께 먼저 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지금 내가 우울증이다.
라고 자각하신 분이 서울신문에서 그 여론조사했을 때 75%가 나온 거죠? 아니면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진단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최근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382명을 예.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그 문항이 출산 이후에 우울감을 포함한 우울증을 겪었냐 했을 때 의원님 인용하신 75%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 말씀대로 한 75%는 가벼운 우울감을 포함한 그런 증상을 보였던 거고, 또 거기에서 좀 제때 어떤 적절한 치료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울증으로 또 발전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정신병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과 또 실제 취재 사례를 말씀을 준비를 해오셨죠? 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라고 하고요. 국회 출입한 경험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취재차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이렇게 패널로 참석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작년 1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출산을 하고, 사실 저 또한 좀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경험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 외로웠던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좀 기사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또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가 됐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자 또 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한 사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사건, 법원에서 좀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 또 간단한 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산모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출산 후에 좀 신체적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었고, 그 화살이 배우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남편이 되게 원망스러우면서도 좀 퇴근하면 반가운데 또 원망스럽고, 좀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자, 오늘 토론회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언론사에서 취재 사례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전 뉴스 진행할 때 기억이 산후 우울증을 극심하게 앓던 산모가 아이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다거나 하는 있어서는 안 된 비극적인 사건들이 참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왜 이런 사건들이 꾸준히 단연간 이제 저희에게 노출되고 반복이 되어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살뜰하게 지원이 되지 못했을까? 제가 법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놀랐었거든요. 이소영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존의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소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정책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들 만나뵈면 다들 전문가분들도 매우 안타까워하셨고,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좀 이제 지나서 제가 보니까 정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향성에서 봤을 때 방향성 자체는 저는 맞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울감과 우울증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알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에 관련돼서는 사실 옛날부터 이제 복지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에딘버러 검사 같은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복지부에서 새로 이제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도 이제 생겼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는 이전부터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같은 거는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산모가 뭔가, 아까 이제 또 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인 중에 하나, 또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체성의 혼란, 이런 거에 대해서
덜 가지려면 교육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서 그런 교육도 이제 사실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방 육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걸로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출산 후에 아이 돌봄이라든지 가사 서비스 같은 걸 도와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같은 데서도 산후우울 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책이 꽤 많은 것 같고 잘 돼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방향성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볼 때 사업량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요구하는 대상은 꽤 많은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또 한 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살뜰한 지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무튼 제가 이제 말하자면 방향성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문제는 사업량이다. 그래서 대상을 다 포괄할 수 없고 영역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다각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소영 박사님께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뭐 이를테면 지원을 하고 젊은 부모든 누구든 이렇게 좀 도우려는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사업량이 너무 적다. 예,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도 이 정부 기관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접하고 있는 우리 손문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이거를 잘 하려고 하는데 늘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소영 박사님께서 그 제목만 들어도 아주 좋은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것만큼은 아주 주력으로 우리가 그 산후 혹은 젊은 부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주요 지원 사업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하는 사업들 플러스 말씀하신 주력 사업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바로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영양제를 받거나 아니면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왔을 때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임산부 등록이 보통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은 95%가 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한 9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이제 임산부들은 보건소에 일단 한번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원을 신청할 때 담당자가 에딘버러 검사, 우울증, 산전 후 우울증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형군으로 판별이 되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러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업량이 적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난임과 산전 후 우울증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2018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6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6개 병원, 산부인과 기반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별 검사도 하고 있고 심리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전화 상담, 대면 상담,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방문 상담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아까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약물 치료까지도 필요한 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신과나 다른 이제 치료까지도 받으실 수 있게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6개 센터다 보니까 그 사업량이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사이트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임신 출산 육아 정보하고 정책 정보 이러한 정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의, 산부인과나 정신과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간단하게 온라인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이나 예약을 하고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게 낙인이 생기거나 한 번쯤 아까 100%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울감을 느끼는 거는. 그러면 누구든지 한번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세밀하게 됐으면 해서 하는 사업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오시면 일단 그 전문가가 한 40여 분간 평가를 합니다. 심리적인 평가, 신체 건강 평가, 다음에 사회적인 평가, 청소년 산모냐, 미혼모냐, 한부모냐, 뭐 이런 사회적인 평가와 함께 저소득층인지 경제적으로 위험한지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을 분류해내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 아까 초기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 8주 이내에 한 번 더 간호사가 댁으로 직접 방문을 모든 신청한 산모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아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발달 상담하게 되고 양육에 대한 어떻게 키우지 하는 그러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까지 하게 되고요. 청소년 산모나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산모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 20% 전체 산모의 20% 정도가 서울시를 보면은 골라지게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아이가 2세가 될 때까지 24개월이죠. 그때까지 최소 25회 이상을 직접 방문하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역량을 키워드리게 됩니다. 이 사업이 현재 29개 서울시 빼고 보건소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복지부의 주력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산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깔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 의원님실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그 이제 결론은 예산으로 나게 되는데요. 말씀을 지금 생애 초기 건강관리나 뭐 지역사회 통합검진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서 와서 이제 접근하는 산모와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그 아까 두 살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29개 지역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29개 지역인 겁니까? 서울시를 빼고 예. 26개 보건소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서울시 25개 빼고 그다음 29개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뭐 어느 지역에서나 보건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받기는 아직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상담센터가 6개 지역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느 복지부 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복지로 사이트에도 있고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이렇게 치시면 예. 거기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사랑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예. 뜻밖의 지금 너무 귀중한 고급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메모 잘 하셨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 가족 중에 뭐 이를테면 자녀 아니면 저 본인 형제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두 분이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아까 이제 이소영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안에서 이렇게 어떤 산모가 혼자 견디기 힘들어지는 경우 그 분노가 이제 아빠한테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요 다음 코너를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육아의 고충이 있었는지 얘기를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배현진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민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주셔가지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면은 딱 이제 돌이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그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 보건소에 가서 이제 뭐 처음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주차에 대한 요 혜택이나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을 받은 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산모가
이제 보건소를 찾아가서 또 이제 검사를 받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우울증보다는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제 시대에서 아이를 태어나다 보니까 보건소까지 가서 내가 검사를 받다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이제 집에서 굉장히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말씀을 주시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갖고 생각을 하기에는 직접 가서 과연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거기를 가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혼자는요? 네. 아니 저희 의원실에서 출산 전부터 저희가 너무 극성이다, 유난이다라고 할 정도로 혹시 아이가 7세 될 때까지 이미 뭐 도서까지 준비해 놓은 거 아니냐라고 모든 육아템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 부부가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꼼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말씀 주신 그런 어떤 산 후에 어떤 정신건강에 관한 케어를 찾기에는 조금 힘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좀 찾기가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경험한 것 있으십니까? 사실 거의 다 경험을 해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그렇게 것 찾아서 해보셨어요? 같아요. 네, 저희는 예. 웬만한 거는 다 찾아서 해봤었는데 네. 사실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들, 특히 이제 뭐 보건소에 있는 것들은 사이트나 이런 것들 온라인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직접 가서 연락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누군가 방문을 하셔갖고 뭐 이런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진단을 받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죠.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온라인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만은 그런 혜택을 예. 받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회에서 정책을 가장 많이 접하고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데 아주 훈련되어 있는 보좌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서 좀 찾기가 힘들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제가 오늘 이렇게 비밀 회동을 준비했는데 저희 국민의힘의 윤두현 의원님께서 또 이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배현진 의원하고 사적 인연이 좀 있습니다. 옛날 언론계에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여기는 큰 MBC, 우리는 좀 작은 YTN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은 업종에 있었다라는 인연이 하나 있고요. 그 미국의 이 정책을 보니까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보다는 딸이 있느냐 아들만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책의 차이가 더 크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딸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토론회 하는데 끝까지 같이는 못하더라도 꼭 참석해서 우리 눈도장을 찍고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래 와서 인사드립니다. 회의 도중에, 토론회 도중에 방해된 부분 더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과 또 말씀 이어가기 전에 아까 최근에 출산하셨다고 손 들어주셨죠? 예. 그러면 말씀 잠깐 또 여쭤볼까요? 지금 이제 아이 아빠가 생각했을 때 이 산전 후에 이러한 정부의 많은 정책과 어떤 보살핌을 찾아가기가 쉽진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경험하신 것 있으십니까? 실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검색했을 뿐이지 저도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예. 이 남편이랑 이렇게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도 없고 누가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기사화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거기서 한계가 있고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이런 토론회가 열렸으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런 정보들을 기사화하고 그랬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아마 오늘 저희가 그 거리에 나가서 또 많은 분들을 뵙고 비슷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 영상 여러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서 전문가분들의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육아로 인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자들은 출산을 하고 외모와 이제 내적인 그런 감정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부터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과 그리고 육아적인 고민을 누구와 함께 소통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소통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방법도 알 수가 없고 안내가 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늘 그대로 방치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엄마들끼리 또 육아에 대한 같이 고민을 갖고 있고 산후 우울증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엄마들끼리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모두 발언으로 조성준 교수님 그리고 이소영 박사님, 장진복 기자님 말씀하셨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엄마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지적도 좀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 사회자로서 좀 빠져서 자유롭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먼저 그 산모들이 내가 혹시 이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약간 엄마로서 우울증 이거 이상하다, 혹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시댁이나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남편이 유난하다고 나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병원에 이런 문제로 진단이나 혹은 치료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산모들이 꽤 있으십니까? 산모도 있으시고요. 산후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상급종합병원에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저한테까지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럭키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시면 대기 시간도 사실 꽤 길고요. 와도 뭐 저를 오래 면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사실 오기가 어렵거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서 30분 걸려서 저희 병원에 오고, 예. 30분 대기 걸리고, 뭐 30분 뭐 약 타고 뭐 가면 3시간 금방 지나가는 3시간 동안 아이는 누가 보나요? 그거부터가 사실 굉장한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병원에 올 수 있는. 사실 저는 저한테까지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되지 않는다. 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한 문턱을 낮춰드리는 게 훨씬 현실적인 대안들이 될 것 같고,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서비스 있고 저런 서비스 있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할 때도 항상 고민이 됐던 점들은, 이런 서비스들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기존이 돌아가기 시작하질 않아요. 예. 본인의 동의와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뭐 편견이라든지 뭐라든지 정보의 부재라든지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직도 기피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들, 사실은 저는 그런 데에 문턱을 훨씬 더 뭐 낮추고 편히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게 아마 모든 정책에서는 그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실제 정책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엄마들끼리라도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 이런 게 있거나, 혹은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어떤 영역의 부분이 조금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소영 박사님 연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욕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연구했을 때 많은 산모들 만났었고 이렇게 다 했는데 계속 이런 욕구가 있었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 방향성도 맞고 잘하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엄마 모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네. 네트워크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양이에요. 이거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인지도가 일단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고, 접근도의 문제죠. 이거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고.
그리고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인력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정부 정책을 하면서 저희도 국정감사를 이제 하고 보면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100% 잘 썼느냐가 국정감사의 주요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이월시키거나 아예 쓰지 못해서 불용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왜 쓰지 못하냐라고 저희가 기관장을 질책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 복지부에서 지금 예산 막 그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후 평가를 하는 그런 작업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산모와 그 산모 가족들이 함께 그 혜택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분해 평가라고 해서 모든 복지부의 사업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과 지표부터 개발을 해서 그런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이 부분은 한 번씩 검토를 받고 있고요. 이제 국정과제라든지 큰 사업들은 이제 예. 외부에서 별도로 또 다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이제 보건소가 전국에 서울시를 빼면 아까 29개소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제 확산하려면 예산도 더 많이 들고 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모들이 가서 몇 명의 산모가 어떤 연령대의 산모, 가족들이 함께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혹시 복지부에서 갖추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시범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이제 외부에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사업의 만족도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효능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대 사업단이 이 사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들어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서비스 제공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철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예산 부처나 다른 외부 기관에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의 입장은 우리 오늘 손문근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좋은 정보 많이 주고 있으시지만 사실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가 2024년까지 기다렸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일이라도 출산해야 하거나 오늘 아기를 가진 가족들은 이제 걱정이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실제 장문근 기자께서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많은 이제 어떤 자산들이 있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육아복지국에 지금 기반이 쌓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취재할 때 어떠셨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주관식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의견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했을 때 대부분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재밌는 그 의견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처럼 산후우울증 검사를 보건소로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것은 라떼 방식이다. 근데 너무 옛날 방식이다. 그렇죠. 집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이런 부분이 좀 조속히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좀 연장을 하자면 그 아이 맡길 시간이 없어서 그 치료를 아이 맡길 그 아이를 맡길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좀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또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명 중에 7명은 내가 정말 지금 치료를 받아야겠다. 좀 절실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정작 그 정신과나 센터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안 했냐라고 또 그 질문을 했더니
그 가장 많은 답변은 뭐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될 것 같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61% 정도 가장 많았고, 두 번째 그 가장 많았던 응답이 좀 의외면서도 충격적이었던 게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네. 예, 이게 44.7%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산후우울증 고위험 산모가 그 치료를 받는 그런 짧은 시간만이라도 좀 육아 보조나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진단을 받으러 가는 그 길까지도 일단 험난한 상황인데요. 이 대책이 좀 없을까요? 집에서 아까 이 방식이, 정부의 방식이 너무 라떼다. 예, 라떼 방식 맞습니다. 정보에 대한 홍보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사랑 사이트나 이거 직접 검색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그리고 산부인과나 소아과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면 드리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정보나 정책정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이를 옆에다 끼고 어떻게 PC를 켜고 검색을 하겠느냐. 요즘은 다 저렇게 핸드폰 보시면서 애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들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시스템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처음 온라인 신청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등록을 하시면서 내가 정보를 받겠다 이제부터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 그 임신 주수별로 그리고 아이의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이제 SMS나 카카오톡으로 넣어드릴 수 있게,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정책이 있으니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건강 예방접종 시기인데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드리려고 지금 컨텐츠 개발 연구를 보사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개발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장 기자님 말씀 듣다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보통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도 다 우울했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이 산후조리만 잘하면 돼. 뼈에 바람 안 들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실제 이게 호르몬의 변화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출산을 한 지 아까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간다 얘기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말짱하게 다 괜찮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너무 망가지는 게 많아요.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한 가족이 너무 망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저는 여기 되게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엄빠의 건강한 웃음, 우리 아이의 행복입니다. 네. 저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그동안에 아이의 발달은 어떻게 되며, 건강하면 어떻게 되며,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가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우울해요. 엄마 표정이 굳어 있는데 아이가 웃는 법을 배울 수가 없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고, 애교도 부리는 법도 배울 수가 없고, 그럼 이제 그 집에는 가정에 이제 웃음이 더 사라지게 되고 더 힘들게 되겠죠. 그동안에 잃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발상이 될 거고, 1년 뒤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간에 생기는 갈등들 더 골이 깊어지게 되고, 고부간의 갈등, 장서 갈등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는 사실상 필수다. 필수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포커스가 주로 엄마의 우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다시 보실까요? 첫째 육아휴직을 한 후에 집안일과 육아를 주 양육자로서 겪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통념상 남자가 산후우울증에 걸린다는 생각은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면은 호르몬 변화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산후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산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산후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기 식구가 두 번이나 나와 등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참 죄송한데, 남성도 같이 원래 그 가족끼리 이렇게 기분을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정을. 남성도 만약에 산모가 심한 우울증을 겪는다, 혹은 그 가족들도 같이 우울증을 동반에 겪을 수 있습니까? 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경험했던 것 같고요. 저도 애가 둘이고 뭐 비슷해. 둘째가 이제 돌 막 지났는데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고, 심지어 저는 와이프가 그 입덧이 되게 심했는데 그때 제가 극심한 탈모를 경험했었거든요. 탈모를 직접 겪으셨어요? 네, 와이프가 막 입덧이 막 심한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입덧을 같이 하진 않지만 탈모가 너무 심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떠나서 그 감정이 공유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이제 제가 호르몬의 변화도 원인 중에 하나로 했지만 그 부담감이라든지 그 피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함께 되는 거고, 또 남자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와이프의 제가 상당수 부분을 차지해요. 와이프의 관심에. 근데 이제는 그 관심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농담처럼 맨날 물어보거든요. 얘야 나야. 몇 번째야? 빨리 얘기해. 이제 얘기하기 장난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외되는 소외감도 남자가 어디 가서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굉장히 갑자기 겪어보지 않았지만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육아를 하는 육아대디의 이런 정신적 고충에 대해서도 혹시 연구를 하십니까? 해야 하지만 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는 건 사실이고요. 예. 지금 이제 저출산 정책을 저희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출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보육 쪽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버지에 대한 이런 산후우울도 요즘은 조금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 교육 같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어떤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버지의 역할은 어떻고 이런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빠 육아휴직 같은 건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빠 육아휴직도 사실은 너무 극소수의 그 좋은 직장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가 되면, 사실 정책적으로 확대가 되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같이 가야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의 문제로서. 그렇죠. 네. 예. 우리 정책으로서 좀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국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과장님? 그럼요. 아빠들 육아 참여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함께 육아라는 말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족 안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이웃이 함께, 사회가 함께, 국가가 함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제가 의학적으로는 산후우울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이 돌봄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남성분들도 육아를 할 때 같은 상황에 있는 아빠들하고 모임을 가지거나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가족센터, 이런 부분에서 아빠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더 늘어나야겠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장 기자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아이를 낳고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많이 우울하셨다, 이제 경험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또 그 맞벌이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당시에, 같이 아기 키우는 아빠에 대해서 저분도 힘들겠구나, 우리 남편도 힘들겠구나라고 공감을 하면서 서로 케어가 되던가요? 아니면은 돌볼 여력이 안 되던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기는 부부가 같이 낳았는데 왜 남편은 회사 출근해서 뭐 밥도 편하게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화장실도 뭐 가고 쉬고 뭐 중간중간 휴식도 하고 하는데, 저는 24시간 아기랑 같이 정말 뭐 화장실도 뭐 제대로 못 가고, 예. 그 밥도 이렇게 막 후루룩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남편이 안 도와준 건 아니지만 많이 도와줬지만, 좀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남편도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또 제가 워낙 그 힘들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남편도 좀 비슷한 우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걸 좀 잘 극복을 해내긴 했는데 그 사실 그 제가 기사를 준비하면서 배우자도 헬류가, 아빠도 헬류가 이런 또 꼭지에 또 기사를 하나 좀 보도를 했거든요. 그만큼 최근 들어 뭐 아빠 그리고 조부모들의 그런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서 좀 남성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 등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그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그 극소수의 좋은 회사로 꼽혀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당장 저희 그 팀장님도 육아휴직 중이신데, 근데 제가 이렇게 남자 기자들이 육아휴직을 다녀오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좀 재밌는 게 주변 동료나 또 선배들이 잘 뭐 다녀와, 뭐 애기랑 잘 좋은 시간 보내, 고생해 이런 말이 아니라 야, 너 뭐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육아휴직 쓰냐, 뭐 잘 놀다 와라, 뭐 이런 좀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도 좀 우리 사회적으로 좀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 여성의 몫이다, 좀 이런 편견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의원님이 또 좋은 법안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걸 토대로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좀 남성에 대한 그런 육아 지원 또 그런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차츰 인식이 바뀌어 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그 사회적 통념이 지금 아직은 강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이분들도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육아도우미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육아도우미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부모에게 손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사건, 사고를 소개해 주셨지만 실제 뉴스로 접한 적 있으시죠? 육아도우미를 맡겼는데 그 안전하지 못하게 아이를 기르는 경우, 그리고 아무래도 내 소중한 아이이다 보니까 부모님만큼 믿을 곳이 없다라고 해서 혹은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서 보육시설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조부모의 손자녀 정책에 대해 양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있다고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부 정책으로 가정으로 찾아가서 육아를 지원하는 건 여가부의 아이 돌보미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지부는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이제 일단 시설에 맡겼을 때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돌보미 사업에서는 조부모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아직은 뭐 전국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기보다는 극소수의 지역에서 아직 장벽이 높은 상황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도 자녀가 지금 최근에 출산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손녀가 생겼다. 그럼 혹은 최근에 결혼을 시켰다. 한 분이십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아이를 봐주세요 라고 한다면 기꺼이 지금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안 맡겼으면 좋겠다 싶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우리 애기들한테 저는 절대 봐줄 수가 없다. 정말 미리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아기를 3명이나 키웠습니다. 키우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녀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최고의 효과더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물론 이제 커가면서 조금 어려울 때는
잠깐은 봐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뭐 요즘에처럼 뭐 조부모가 네. 뭐 할머니가 데려와서 키우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애들은 낳으면 너희가 키워라 그랬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조부모의 어떤 양육에 대해서 금전적인 국가가 지원도 해주고 어떤 복지 시스템을 그 시스템 하에서 지원을 더 많이 혜택을 드린다. 그래도 혹시 거절하시겠습니까? 아,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 현재로는 저희 그 지원이 거의 없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이집을 못 가면 조부모가 키울 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지자체도 그렇고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의 주위에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손자 보다가 허리 다쳤다, 뭐 팔 다쳤다.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저는 뭐 못 봐준다고 했습니다. 단호하시죠? 사실 오늘 산전산후, 산모의 어떤 고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큰 이제 포괄적인 우리 가정의 양육에까지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 대체 어디서부터 국가가 지원을 좀 해줘야지 마음 놓고 아이를 이렇게 낳고 기를 수 있을까? 앉아 계시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께서 아주 많은 얘기를 또 가져오셨을 텐데 혹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하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예. 그러면 사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손주 돌보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걸 정책적으로 국가가 이제 확대할 만한 사업인가 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조부모님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 말씀이시죠? 그 사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세요. 근데 반대라는 이유가 이렇게 돈도 주고 나라에서 돈도 준다고 하는데 왜 부모님은 우리 애를 안 돌봐주세요라는 원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사업이 되면 선택지가 아니라 원망만 듣는다. 그래서들 이제 반대를 하고 결국 있다가 없어진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주변에서 누군가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이제 약간의 그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동학대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살짝 교육을 하고 이수를 한 다음에는 사적으로 도와주지만 공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했는데 정책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딱 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정책을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해야겠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하기 전에 네 분의 패널께 사전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 맞으시죠? 너무 갑자기 당황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면 자유롭게 본인께서 응답하시고 싶은 부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께 사전에 또 많은 설문을 통해서 받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 우울증 유병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해서 정확한 원인과 진단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혹시 말씀을 그 공식적인 통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2018년도부터 산후조리 실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후조리 이제 현황이 중심으로 돼 있긴 하지만 산후조리할 때 우울한 감정을 느꼈었는지 이 항목과 함께 아까 산후 우울증 검사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금 키우는 상황에서 그 우울증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조사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보사연에서 이수영 박사님이 이제 분석을 하고 올해도 분석을 이제 맡아 주실 건데
뭐 공식적인 국가 통계다라고 하면 그게 유일할 것 같고요. 산 전, 산 후에 좀 더 세밀한 통계가 필요한 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과 예산이 필요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예. 할 말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 이 산후 우울증 관련 연구를 했을 때 그래서 도대체 유병률이 얼마길래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외국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자료를 막 다 찾아도 유병률이 몇 %로 추정된다 아니면 얼마다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인용을 보면 다 외국 연구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나라에선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집에서 하는 또 다른 조사 중에 정신건강 실태 역학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한번 뽑아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출산력 조사라는 게 있는데 또 거기서도 한번 이제 살짝 봐보고 했는데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는 그 위기 임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정부가 하고 주정부가 나눠서 하고 또 나눠서 데이터가 다 합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 네. 산모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필요하다고 외쳐댔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산후조리 실태 조사도 하게 됐고 했는데 이제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보 공유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기 말하는 건 개인 정보이죠. 그래서 그 당장 오늘 산모가 애를 낳았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질문지가 와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데 지금 한계는 우리는 이제 그 산모를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출산한 지 이미 조금 지난 다음에 그 당시를 회고해서 묻게 돼 있어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후조리 실태 조사가 가장 그래도 정확한 편이고 그나마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회고적 문항에서 오는 한계는 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답답한 측면이고 산후조리 실태 조사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뭔가 좀 더 즉각적인 뭔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 오늘 송 과장님께서 너무 지금 많은 그 숙제를 가져가시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저희가 이제 입법을 이렇게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정책 지원 입법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 법안은 한번 그 내용은 보셨지요? 이 부분은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셨습니까? 현업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아니요. 저희는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그 법안에서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서 진단하고 검사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이 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부터 나왔는데 그 민간 그러니까 보건소도 있고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언제 보건소까지 가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임산부들이 많이 갈 때가 산전 진찰할 때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할 때는 어쨌든 소아과에 가게 됩니다. 그때도 의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산모 임산부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도 20년 8월부터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의료인들의 이제 인식이 조금 낮다 보니까 저희가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중앙의료원에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그 산부인과 의료인이나 소아과 의료인, 보건소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검사를 권유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관련 시설을 어떻게 연계할지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인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진척을 시키는데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하나로만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건소, 민간의료인, 센터, 지역사회 자원 여러 가지가 모여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조금 더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뭔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은데 뭐 하나가 정확히 어디로 통해야 될지 지금 가닥이 안 잡히는 느낌입니다.
의료인이 이제 소아과에 어린이 환자가 왔을 경우에 어린이 환자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살피는 그게 여력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그렇게 되면 소아과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을 말씀을 주시긴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바쁘고 이제 뭐 다들 최소한의 교육 뭐 하고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런 게 쉽지가 않아서 아마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여했을 때 뭐 꼭 의료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만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렇게 됐을 때 또 그거를 받는 엄마 아빠에게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엄마 아빠도 요청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렇게 돼 있을 때 뭔가 혜택을 더 받고 이럴 수 있다면 요청을 하게 되는 문화가 생길 거고 예.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유도의 방향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오늘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답답한 와중에 마스크를 쓰고 토론회를 해야 할 만큼 코로나가 너무 장기간 위중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의료 인력들이 현장에서 정말 사생결단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못 넘기면 우리가 다 끝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에 전적으로 인력이 투입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가족 공동체의 어떤 건강을 지켜야 될 기초적인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인력들이 과연 여유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어떤지 또 혹시 코로나를 돌보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예,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 건강관리팀이 코로나를 담당하는 직속 그 라인이기는 합니다. 근데 예. 모자보건 사업에서 기존에서 보건소에서 돌아가던 그 아까 말씀드린 아빠 프로그램이라든지 산후 우울증을 이제 예방하거나 태교를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집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지만 기초적으로 가야 되는 엽산제, 철분제라든지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그 분들이 이제 왔을 때에 또 산모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아무래도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 제한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6개소밖에 없기는 하지만 산후조리원하고 산부인과 이런 데로 방문 상담을 좀 많이 나가주십사 하고 그쪽에서 조금 네, 보충을 실제 하고 그 있습니다. 요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그게 되나요? 되죠.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적습니다. 보고를, 그렇지만 예, 6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사실 사전에 드린 질문들이 더 많았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가족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서로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가족 사회의 안에 있는 고통, 고충을 좀 나누는 방안,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 보조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시간을 요청하게 되었고, 굉장히 산발적으로 뭐 정책에서부터 아빠, 조부모의 건강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저희 배현진 의원실에서는 오늘 뭐 정말 많은 좋은 얘기 주셨거든요. 정신건강적인 진단과 치료에서부터 실제 워킹맘, 워킹데디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에서부터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이 두 분 전문가, 정책 전문가의 말씀까지 어떤 현실적인 그 제도들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질문하시거나 좀 알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예.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뭐 서로 결혼하다 보면 서로 이제 20년, 뭐 30년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보통 출산이 보통 결혼을 한 1년, 2년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서로 알기도 전에 아이를 낳게 되고 뭐 사소한 거 가지고도 이제 다투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산후 우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뭐 치약을 왜 위부터 짜냐 아래부터 짜야지. 뭐를? 치약 짤 때. 치약을. 왜 위부터 짜냐 아래부터 짜야지. 네. 그리고 손을 씻어도 비누를 씻고 나와야지 비누 거품이 있는 대로 왜 그냥 나오냐. 사소한 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게 몇 번 자꾸 잡다 보면은 이제 아빠로서도 이제 조금 그걸 못 참을 때가 좀 있게 되고 이거를 풀고 싶어서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해서 좀 와이프하고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면 또 제가 소인배가 됩니다. 왜 네가 이해를 못하니? 아빠로서의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그리고 아빠도 이제 그렇게 뭐 집에서 와이프하고 좀 안 좋다가 나가게 되면은 또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놀이터 근해에 앉아있으면 또 경비 아저씨가 와서 이 시간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쫓겨나게 되고. 보면은 서로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서부터 갑자기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서로 그 부인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민간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아이랑 아니면 부인하고 뭐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과연 이제 공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대개 보면 다 평일에 보통 있고 아이와 엄마가 하는 거 있어도 주말에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건 상당히 좀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공정책으로서의 좀 어떤 뭐 개발하거나 뭐 실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민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책 지원이 민간에서라도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은 그건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민간과 그 연계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근해에 앉아 계셨던 어떤 그 가슴 아픈 시절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와닿는데요. 아니 왜 평일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될까요? 공무원이라 주말에 근무 안 해서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난처하게 해드릴 생각은 아닌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에 하는 보건소가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엄청난 노력과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용 가능성 있게 이렇게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래서 가능할지는 예, 민간과 연계하는 방안,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정책 지원 방안 토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맞벌이 부부고요. 저 또한 2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웠고 둘째를 낳았을 때 약간 우울 증상이 있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최근에는 대부분 가정들이 젊은 가정들이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산후 우울증만의 문제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지만 사실은 뭐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은 또 이제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입장이고 특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산후 우울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골든타임 같은 게 있어 초반에 잘 해결하지 못하고 하면 점점 더 이제 부부간의 관계 이게 점점 악화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지금 뭐 배우자 휴가 같은 경우가 5일이었지만 지금은 10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본인 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0일 정도 되지만 좀 배우자 그런 뭐 예를 들면 배우자 휴가가 한 달이나 유럽처럼 뭐 2, 3개월 되던가 아니면 육아휴직이 조금 더 이제 법 제도적으로 장착되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관장하는 부분이라서 제 질문은 이제 이 산후 우울증을 포함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현재 보건복지부와 뭐 고용노동부 등과 어떻게 연계하고 혹시 이런 더 복합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작년 12월에 발표한 저출산 계획의 핵심 과제들이 바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정책이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지원 드리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영아수당입니다. 그래서 0세, 1세까지 지금은 가정양육을 할 때 20만 원, 15만 원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3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그 사업이 있고요. 요 두 가지 금액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적인 그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아니면 직접 아이를 돌볼 때 소득 보전을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액을 높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긴 하지만 3+3 육아휴직제로 해서 이전에는 아빠 육아휴직이 의무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엄마도 3개월, 아빠도 3개월을 이렇게 쓰시면 최대 육아휴직 그 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러한 제도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20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까지도 올려가지고 육아휴직을 좀 적극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쓰시라는 그런 제도도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서 실질적인 어떻게 그 일터로까지 연장되는 문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처 간의 칸막이 없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TF라도 좀 정부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벌써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슬로건은 사실 엄마, 아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토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건강한 웃음, 우리 아이의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산전산후 우울증을 토픽을 삼아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분의 전문가, 오늘 특히 우리 송 과장님께서는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기 위한 이 부분만은 꼭 집어서 정책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씩 정리를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안이어도 되고요. 혹은 오늘 토론회에 대한 총평이셔도 좋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이의 출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부모에게, 가족에게 이 비유 자체가 넓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참 너무 다행이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얘기는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많은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걸 정리하는 일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책하는 사람이니까 정책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의 목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 살짝 얘기하셨지만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저출산을 대응해서 나온 게 이제 4차 벌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기본 계획이. 근데 이 방향성이 그전에는 이제 출산율 높이자에서 이제 바뀐 것이 삶의 질을 높이자. 이게 핵심이고 이제 물론 뭐 성평등도 있고 있지만 가장 큰 건 삶의 질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돼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저출산 대책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정책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느끼려면 정책이 매우 촘촘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모든 욕구에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우리가 정말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대응할까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사실 출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족은 축소됐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출산을 함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성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산후 우울증, 산전 우울증에 관한 인식 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식이 변해야 이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토론회 하나만 해도 벌써 인식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전 산후 우울증 관련해서 이러한 토론회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정책을 실제로 만들고 실행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산전 산후 우울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그래도 지역마다 하나씩은 있어서 보건소나 다른 민간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계를 받았을 때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력 사업이라고 했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최대한 질 높게 제공하는 기반을 깔면서 전국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목표가 뭐냐면요, 건강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건강 형평성 제고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산후 우울증 얘기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우울하고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임신기와 0, 1세 때 아이의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 시기에 아이한테 애정이 얼마나 가느냐, 눈을 얼마나 맞추느냐, 이 반응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아이의 평생 건강과 평생의 지능 발달, 평생의 이 모든 생활을 결정하는 게 외국에서 이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이 사업을 들여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우울하지 않고 행복할 때 미래의 아동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취재를 하면서 제일 좀 가슴이 아팠고 또 먹먹했던 부분이 그 실제 법원에서 확정된 그 사건에 대한 좀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였어요. 뭐 이제 제때 그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좀 극단적인 아이를 안고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 또 그게 어떻게 또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나 이렇게 보면서 좀 이 산후우울증이라는 문제가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겪지만 또 이게 심각한 그런 사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적절한 개입과 그 주변의 관심, 배려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취재 과정에서 제가 그 구청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간호사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그 어머님들 가정에 방문해서 좀 돌봐주시는 분이었는데요.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머님들을 그렇게 우신대요. 뭐 그만큼 좀 주변에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 또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뭐 조부모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저만 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뭐 하원시키고 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해요. 그렇게 좀 조부모님들한테 맡기시는 가정이 많은데 또 거기서 비롯되는 갈등이 좀 양육 방식, 육아 방식을 둘러싼 또 갈등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머님이나 그 시어머니나 또 친정엄마는 뭘 먹여도 된다 하면은 또 애기 엄마는 아니다, 그럼 먹이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거기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은데 좀 이런 부분은 그 직접적인 그 재원을 직접적으로 뭐 조부모 돌보기 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거는 별개로 좀 간접적으로 조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뭐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임신을 했을 때는 사실 뭐 바우처 그리고 뭐 심지어 지하철에서 이렇게 임산부 배려석 이런 배려를 많이 받는데 이게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모든 관심과 뭐 지원이 다 아기한테 이렇게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정책 그 구상을 하실 때 좀 출산의 그 중심에 있는 엄마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어느 한 분만 모시고도 한 서너 시간으로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만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워낙에 그 정통한 전문가시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듣고 또 풀어야 할 숙제를 많이 던져주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1시간 반으로 끝나게 돼서 너무나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이러한 자리를 저희 지역에서부터 또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더 많이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의 문제를 가족만의 고립된 그런 고통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정책으로서 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에 오늘 송 과장님이 조금 혼자 많이 정책적으로 숙제를 많이 받아가셔서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저 뒤에 서울시 우리 이성배 시의원님 있으시거든요. 예, 서울시에도 많이 지금 인프라 부족하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어떻게 같이 잘 보조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잘 확보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송파구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송파구 부의장님도 와 계십니다. 아까 절대 손녀 안 봐주시겠다고 하셨던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함께 지역에서도 연계해서 시와 그다음에 우리 구와 이를테면 도와 여러 가지 협조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고 느끼시겠지만 첫 계단을 살짝 놓은 만큼 하나하나 저희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이 문제 말씀 나누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